안녕하십니까.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세무사랑 레시피 부가세 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2021년 부가세법 개정 내용 중에 이번 신고와 관련된 내역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 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상향하고 그리고 이 납세 의무의 면제 기준점을 높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이과세자들 대폭 제도를 개선해서 종전에 연간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면제 기준점도 기존의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복리후생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도 역시 확대했습니다. 네 번째,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요 개정세법 내용이고 이것 이외에도 뭐 개정사항이 있지만 당장 2021년도에 이 신고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뒤에 바로 나와 있는 신탁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적용 시기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 이후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있기 때문에 개정은 올해 2021년도를 맞춰서 개정을 했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시점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신탁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역이랄지 신탁 관련 부가세에 대한 내역이 개정은 많이 됐지만 당장 이제 내년도 가서 되는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신탁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자를 그 기존의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를 졌던 데에 비해서 두 개가 바뀌었죠. 원칙이 위탁자고 얘가 수탁자였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원칙이 수탁 받은 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랄지 실질적으로 신탁자산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하는 걸로 봐서 신탁 관련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수익자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 부과 역시도 수탁자의 과세에 따른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과해서 신설해서 만들었고 이거 역시도 2022년 1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 의무 부과 역시도 수탁자 과세 시 신탁재산별 납세 의무를 부과시켜서 역시 이것도 신설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자 등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 역시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개정된 걸로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납세 의무 규정 역시도 신설하였습니다. 예, 다 이제 신탁 관련인 건데 모두 다 이제 내년 이후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것이니까 이 5번까지는 올해 내용을 봐두시고 시행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에 명확한데 이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라는 게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영역의 공급 장소에 따라서
이게 국내에서 과세권이 있는 부가세 과세권이 있는 국내의 공급인지 과세권이 없는 국외 공급인지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분쟁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뭐 서버가 있는 위치가 공급 장소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차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영역이라는 게 행해지는 장소는 각각 공급하는 사람은 자기의 컴퓨터에서 공급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자기 컴퓨터에서 하지만 저장되는 장소는 어딘가에 있는 그 장소에서 서버에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부가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조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가세를 과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가 대상이 우리나라 국내인지 국외인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여기를 부가세법 20조에다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자적 용역 공급의 장소를 추가해서 전자적 영역의 경우 영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명확화시켜서 공급하는 자도 아니고 공급받는 자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 그러니까 용도를 공급받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급받는 장소를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세권이 바뀌겠죠.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2021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간이과세 적용 범위의 확대. 이제 가장 개정이 많이 된 부분이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동안 있던 여기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더 높인 거죠. 공급 대가니까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합친 게 공급 대가가 되겠죠. 공급 대가가 전년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인데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이 법인은 없어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과세자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없는 거고 규모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라는 말이 없어요. 간이과세다니 보니까 과세사업자예요. 간이과세니까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사업자니까 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과세만 따지는 거지 면세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러니까 간이과세 해당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를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계액 기준 이래야지 합리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부가세는 신고 기준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 사업을 쪼개서 8,000만 원 이하라면 전부 다 과세 사업자가 되면 안 되니까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이용 장소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8,00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누구만 여기 나온 과세 이용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만은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소규모 사업자들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준 규모를 높였지만 이 두 가지 과세 이용 장소 경영하는 사람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이 아닌 그대로 4,000만 원으로 그대로 예전 그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한 부분부터 적용하고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 시에는 전년도죠. 작년도 공급대가가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 전년도에는 4,800만 원 이하에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간이과세자니까 상관없지만 기준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전년도 2020년도 기준이 8,000만 원하고 4,800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미만 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4,800만 원 미만 있던 사람들은 원래 간이가 적용됐었고 중간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직전년도에 일반 과세자였지만 어떻게 전년도 걸 기준해서 그 다음
기인 2021년도 2기부터 미만 시에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간이과세자의 면세 기준점,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점을 기존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매출액 그러니까 공급대가죠.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매출만 있고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금액을 어떻게 여기 간이과세자를 4,800원에서 8,000원 높임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기준을 높여서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3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이 부가세가 0이었던 것에 반해서 올해부터는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이과세를 넓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이과세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배제 업종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배제 업종을 왜냐하면 간이과세를 넓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낀 사람들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사람 중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안 되는 업종들을 추가시킨 건데 그 추가시킨 업종에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왜냐하면 중간에 간이과세가 끼게 되면은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중간에 도매업하고 상품 중개업에는 중간에 끼어 있고 이후에 이게 간이과세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간에 껴서 A라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 낀 상태에서 다시 B라는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부가세 문제가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10%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끼는 업종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은 추가적으로 배제하도록 이 사이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이지만 4,800원에서 8천만 원 미만이지만 이 사이에 껴있다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라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걸로 배제 업종을 추가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가스, 충전 수도업이랄지 이런 것들, 건설업, 전문과학 기술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 추가로 중간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제 업종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활동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치율의 조정인데 기존 이제 5%부터 30%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아직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부가치율 5%부터 30%가 되어 있는데 이제 조정하면서 15%부터 40%까지 이 15%부터 40%까지를 부가치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이따가 뒤에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을 만들어지는 시점에도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이제 서식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치율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이 내역은 이제 7월 1일 이후에 지나면은 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아마 가을 이후에 이 새우사랑 레시피 세무편 나올 때쯤에 이게 부가치율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바뀐 부가치세 신고서에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과세 발급 의무화를 시켜서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과세 발행할 수가 없었는데 중간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늘어나 보니까 중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원칙은 원래는 원칙이 발급할 수 없었고 영수증만 발급했지만 그걸 바뀌었어요. 원칙이 뭐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그 중에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사람, 기존처럼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랄지 그리고 간이과세 중에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합격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랄지 그러니까 직전연도가 4,800 미만이면 그러니까 기존 기준으로 해서도
간이과세자였다면 발행할 수 없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준에 따라서 간이과세를 세금에서 발행하지 못한 기준이라면 그대로 따라와서 못하고 다시 다만 이제 중간에 끼인 업종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끼인 업종 중에서도 영수증 발급업체는 발급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모기미, 목욕, 이용, 미용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됐던 것처럼 세금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이 받겠다는 거. 원칙은 예전에는 발행할 수 없었지만 발행할 수 있는 걸로 받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에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에 간이과세 때 이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과세자라면 상관없는데 이 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해서 그러니까 간이과세일 때 작성해서 한 것을 수정하려면 원래는 당초 작성일자로 가가지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의무가 일반과세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냥 간이과세가 발행한 간이과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발행할 수 없다? 배제업종도 아니고 발행할 수 없는 업종도 아닌데 그렇다면 발행할 수 있도록 세금 교부 의무에 있는 간이과세를 포함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추가시켰습니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를 조정해서 이 간이과세 규정을 조정하면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예, 간이과세 포함시킨 대신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처럼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자, 간이과세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통지해서 역시도 이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통지 규정을 신설해서 발급 적용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 통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릴까 봐. 간이과세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럼 나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요청하면 그 세금계산서 끊어줄게 라고 할 수 있을까 봐 20일 전까지 발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나는 세금계산서 보세요. 나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라고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존에 쭉 해왔던 게 있는데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그것도 역시 2021년 7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부분부터. 왜냐하면 적용되는 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번 신고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거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기존에 원래는 2%이지만 그리고 간이과세 음식 수법업자는 2% 그리고 기타 사업자는 1%였지만 올해 말까지는 2배, 그러니까 1.3%의 2배인 걸로 적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이과세자의 통합 적용해서 그러니까 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이니까 그전 거 이번에 1기 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라면 그러니까 간이과세를 포기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과세 기간이 1년이니까 포기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정 것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라면 공제율을 단일화해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1.3%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율을 변경시켰으니까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1년권 한 번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이가세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매입세 공제 적용. 그래서 간이가세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게 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인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도록 했으니까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한 것도 매입세를 공제하도록 해야지 맞겠죠. 형평이 맞겠죠.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용해주면서 상대방이 공급받는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받도록 허용해주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안 해준다?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일하게 매입세 공제 조건을 동일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신 간이가세, 세금계산서 등의 수치 세액 공제 산정 방식이 변경됐는데 예전에는 매입세에다가 매입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아까 말했던 5%에서 30%에 이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간이가세자는. 하지만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 매입액의 공급 대가에 이게 잘 보세요. 매입액이니까 공급 대가예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예요. 매입액 받는 매입액 공급 대가에 0.5%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세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입 기존 간이가세자는 납부 면제되므로 세액 공제 적용이 불필요하고 어차피 전년도 전에까지 간이가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납부세액이 없어요. 4,8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초과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0.5%로 곱하기를 부가가치율 곱하기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공급 대가에다가 0.5%로 하는 것으로 율을 공제 방식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세액 공제 산정 방식이 변동돼서 납부세에서 공제할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 등을 공제 발급받은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에다가 과세기간 총공급 대가 중에 과세기간에 공급가 과세 공급가 비율로 해서 이 비율분의 0.5%로 해서 곱하기로 해서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부가가치를 곱한 거였다면은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부가가치율이 아니라 0.5%로 해서 통일시켰다는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재고 매입세액 및 재고 납부세액의 산정 방식 변경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 공제 적용 배제해서 간이가세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 공제를 적용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면세 농산물들에 대한 의제 매입 공제를 한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곱하기 뭐 부가치율도 없이 그냥 다 공제해주다 보니까 혜택이 많았어요.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많았는데 적용을 배제했다는 거. 왜? 다른 혜택이 많기 때문에 4,800만 이하는 없고 그다음에 매입세액도 뭐 곱하기 0.5%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간이가세 예정부과 기간은 언제예요? 7월 달에.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인 6월 달까지 끊어서 7월 달에 예정 부과를 했는데 예정 부과의 납부세액의 신고 사유를 확대해서 이 내용 갖고 뒤에 넘기시면 추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가세자의 신고 의무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 서류에다가 더 추가시킨 거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발행한 내역을 합계표로 제출해라 이거겠죠. 자, 그다음에 간이가세 확정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추가시켰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신고 항목도 추가했고, 간이가세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같이 겸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규정도 보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산세에서 전에는 세금과세 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과세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세금과세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매출처별 세금과세 관련 합계표 그 가산세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합계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세금에서 미수치 가산세가 세금과세를 수치 안 한 거에 대한 0.5%의 가산세를 추가시켰고 다만 이제 가산세율을 공과액 1%에서 0.5%로 인하한 점은 있습니다. 예, 장부 작성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가세 범위 규정에 보관을 간이가세 적용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 및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 작성 보관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 것을 했고, 폐업 신고 시에 제출 서류 간소화해서 폐업 신고 시에 폐업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걸 삭제시켰습니다. 폐업 신고하는 분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행령이 2월 17일 시행령이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 개정 날짜에 맞춰서 2월 17일 날 이후부터 폐업 신고하는 부분부터 간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정정 처리 기한의 단축 역시 기존에 이제 사업자 등록 정정 기한이 기존 3일이었는데 반해서 2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이제 큰 부분인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주사 관련 재화 범위의 확대에서 기존에는 경주사 관련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인데 반해서 1회 1과 2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이에요. 예전에는 1인당 연간 1년에 10만 원. 1년에 10만 원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자가 공급으로 보는 게 재화 공급으로 보는 게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고 했었는데 그를 구분해 가지고 경유사와 관련된 재화와 명절 기념 등 관련 재화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절 때에는 5만 원씩 뭐 추석 한 번 뭐 설날이죠. 설날 한 번 5만 원씩 구분해서 줬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 경유사가 생기는 바람에 추가되면은 범위가 10만 원 연간 10만 원의 범위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각각 구분해서 10만 원 이하로 나눠놨으니까 뭐 이 경유사가 추가되더라도 경사는 뭐 항상 매년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주기적으로 있는다는 것은 설날이나 추석 정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경유사는 어쩌다 한 번씩 생긴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구분해서 10만 원을 구분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창조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 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해서 미 합중국 군대의 범위에서 소파 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간을 추가해서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고속버스 여객 운송업 부가세 면세 적용 기한을 폐지함에 따라서 그동안은 일반 고속 여객 운송업의 부가세 면제를 작년 말까지 했었는데 이제 없음으로 해서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이 적용 기한을 그러니까 없앴기 때문에 적용 기한을 언제까 하기로 한 것을 없앴으니까 그래서 부가세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적용 기한이 언제까지만 할 거야 언제까지만 하는데 이 언제까지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적용한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세 면세상 종료단체의 범위를 명확화했고 이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하는 개인 사업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3억 원이었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해야 되는 게 직전 연도 이 공급가액이 직전 연도 합계액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할 사람들은 왜냐하면 신고를 부가세 끝나야지 얼마인지 아니까 2020년도에 3억 원까지 기준이어서 3억 원 이하이면은 3억 원을 초과하면은 올해 7월 달부터는 이 세금 전자세금을 발행했는데 내년부터
이걸 이제 올해 따져서 2020 기준에서 2021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올해 1기, 2기, 1기 아직도 신고 안 끝났잖아요. 2기도 신고 안 끝났는데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 2021년도 걸 기준해서 1기, 2기 합계 금액이 이 공가액이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 되면 종전에 지금 올해까지 적용되는 건 3억이에요. 올해 7월 달도 3억이에요. 하지만 내년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한다? 2021년 올해 걸 기준에서 3억이 아니라 2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점점 발급 대상자가 늘려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영세한 사업자 빼고는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기준을 점점 낮추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부터다? 2021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는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서 이 중에 뭐 2번, 3번은 같은데 요건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은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금액이 10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 이상이에요. 옆에 이 금액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는 수출 비중이 50%가 아니라 30%로 낮춤에 따라서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거죠. 금액을 낮춰주고 비율을 낮춰주면은 대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혜택을 주는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할 거 3월 1일 속하는 과세기한 적용부터 그러니까 이번 당장 7월 달에 신고하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부터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한다? 기존에는 1.8%였는데 1.2%로 인하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에 3월 16일이 지났기 때문에 밖에 있어서 제가 1.2%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재에다가 작성해서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보다 1.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는 분부터 그다음에 뭐 전자생명 시스템 사업자 등의 뭐 기한 변경했고 여기까지는 부가세법상 부가세법 범법하고 부가세법 시행령상에서 적용되는 내용이었고 교통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이건 제목만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공급 시 부가세 과세특례를 정비했고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용설 및 면제 기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년도 연장, 20년까지 작년까지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2년도 연장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뭐 추징사유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적 기한도 역시 2년 연장했습니다. 여기는 또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을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했고 거의 뭐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했습니다. 뭐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에 대한 면제 적용 기한을 2년 또 연장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시내버스, 뭐 마을버스용 이 전기버스 부가세 면제를 2년 또 연장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 연장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간이가세자용 개인 택시 역시도 2년 더 연장했고 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뭐 다 이제 연장한 내용이니까 연장 기한들 작년 말로써 법은 정해놓고 거의 작년 말로써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다 2년 더 연장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 오히려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그리고 혜택을 없애버리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더 2년씩 연장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색 공제 특례 적용 기한 적용 요건 및 정비에서 여기 요건을 이 간이가세자를 추가시켰습니다. 기한도 2년 연장했고 간이가세자 추가했고 그리고 입국장 면세 부가 시스템의 주세 면제 대상 등을 명확히 해서 입국장에 있는 면세점을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입시 대상물품 구입 반입시인데 대상물품 구입시로 명확화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설을 했고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했습니다. 대부분 혜택 주동노선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예, 역시 뭐 부가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19번 봐야 될 게 부가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정의에 명확해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이게 규모가 이제 애매한 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애매한 점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3항에 규정된 규모에서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관련 뭐 주택법상 뭐 국민주택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택 규모 이하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 그래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역을 각각 하나의 표준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집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라면 이 집을 전체로 놓고 봐서는 가구가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데 전체로 봐서는 85제곱미터가 넘어가는데 그 각 개별이 사는 데를 보면은 85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말하는 면세가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라는 게 이 한 집 가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집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하는 사람마다 이걸 명확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법의 해석상 구분된 구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개정된 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나는 보수적으로 이 집 전체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보다 납세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개념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를 따진다는 거예요. 예, 뭐 업체를 추가했고,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연한 매수에 관해서 뭐 면세 이후 사유 관리를 강화했고, 뭐 여러분들 거래소 중에 이제 농업법인이나 이런 어업법인 이런 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보시고 해당되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가세법과 저투법에 있는 부가세 관련 개정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희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이것도 어차피 그 회사에 정보가 담긴 거라서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수임 동의는 이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록사항에서 여러분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이 세무대리인, 그러니까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해 들어가시면 세무대리인만 이렇게 세무대리 납세 관리라는 이 메뉴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개인으로 홈택스 들어가면 이 메뉴가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무대리인 그 관리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세무대리인 납세 관리라는 게 뜨는데 여기서 세무대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을 맺냐에 따라서 기장계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기장대리에서 등록 화면에 첫 번째 기장대리 등록에다가 여기 있는 기장대리 등록에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고대리다. 우리는 기장대리가 아니라 이번에 담지 한두 번 뭐 등록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신고대리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맞겠죠. 이게 왜냐하면 기장대리 하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신고대리 하는 업체를 기장대리로 해버리면 서로 불편한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고대리는 신고대리로 하면 이 신고대리라는 것은 일정 기한이 되면은 우리가 수임 해지를 하지 않아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정 기간 동안만 등록이 돼 있다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 기장대리는 상대방이나 우리가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동의를 해주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내역을 볼 텐데,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입 납세자 등록하는 화면에 가시면 여기 아까 등록을 누르시면 수입 납세자 등록 화면에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해서 뭐 관리번호가 뜨게 되고, 그다음에 세무대리인이 의뢰하는 세무대리인이 유형별로 개인이냐, 법인이냐, 비사업자냐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수임했다면 개인 사업자로, 법인 사업자로 수임했다면 법인 사업자로, 그리고 비사업자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법인의 설립 때부터 우리가 이 수임을 해서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법인하고 또 개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개인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우리가 수임 등록이 돼 있어야지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비사업자로 해가지고, 비사업자로 해서 그 법인의 대표자를 우리 수임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의 사업자 등록이 나면 다시 법인 사업자를 우리가 세무대리인으로 수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서, 가장 많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놓으면은 우리가 홈택스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사업자 등록될 때 처음에 이제 정정은 법인이 등록돼 있으니까 정정할 수 있지만, 처음에 최초에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비사업자는 여기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면은 개업 일자와 상호는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성명 입력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해서 내역을 수임 일자를, 수임이 언제부터 수임할 건지, 그리고 수임이 다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고 수임한다면 해임한 이후에 수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임 일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이내부터 수임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이거 아니에요. 한 달 이내부터 수임 일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범위는, 법인은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의 범위를 선택해 줘야 돼요.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당해 사업장만, 내가 이 사업장 것만 수임해서 하는 건지, 왜냐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서 세무대리인이 각각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지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도 타사 소득을 다 포함해서 조회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려면 타소득 포함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하는 데는 해당 사업장만 있어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요. 조회할 수 있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타소득 포함으로 되어 있어야지 종합소득 안내문도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내역까지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우리가 전부 다 내용을 살피려면은 전에 있던 수임 세무대리인을 해임시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임했던 그 세무대리인이 해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 본인이 수임 해지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 날짜로 해서 수임 일자로 해서 수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임 등록을 우리가 등록하게 하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예를 들어서 타소장 포함으로 다른 사람이 했다면 우리가 등록할 수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딴 데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임해 주시고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한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수임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 거로 동의하다 등록하다 보니까 세무대리인이 나와 있는데, 세무대리 수임한 우리 거래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무대리가 없겠죠. 이 없는 상태에서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홈택스 로그인에 조회 발급 들어가시면 이 우측 상단에 세무대리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가 있고, 뭐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가 있어. 여기에 뭐 저희 들어가시면 저희
등록해놓은 회사 이름이 뜹니다. 사무가 뜨면은 동의 눌러주시면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무 대리인으로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세무대리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 뭐 MyNTS에 있는 내용이랄지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조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대리 동의를 할 수 있는 우리 세무대리 범위 내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이제 거래처에서 문의하면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된 것만 조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무대리 수행 동의를 물론 지금 현재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나 뭐 여러 가지 인증 수단으로 해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동의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 공인인증서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임 동의를 할 수 없느냐? 내용을 우리가 세무대리 볼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세무대리 이용 신청서, 정보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대신에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 사람이 위임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들. 해서 홈택스 수임 동의가 어려운 거래처는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를 서식을 작성해서 세무서 가서 민원실에 가서 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무서를 가면은 이제 많이 민원이 많은 경우 있는데 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데 말고 여기 별도 코너가 있어서 그쪽 가서 하시면 되고 요즘은 또 이 앱이 좋아져서 이 홈택스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핸드폰에 홈택스 앱이 손택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앱으로 국세청 손택스 손으로 한다고 해서 손택스 핸드폰 앱이 있는데 손택스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조회 발급에서 민원 서류 사무할 수 있는 몇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가 있어요. 눌러서 내가 가장 가까운 이 세무서가 어딘지 그거 조회한 다음에 민원이 몇 명 있는지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명 없구나. 그러면 가서 바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민원이 시간에 밀리는 때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해주니까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바로 우리가 제출해놓고 어떤 경우에 제출해놓고 바로 사무실 와서 조회하면 수임 동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사무가 밀려 있어서 안 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해놓고 돌아와서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조회해 보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스크래핑이라는 건데 사실 이 회계 프로그램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이 세무 프로그램에 우리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한 것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세무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입력이었어요. 그것도 다 손으로 착착착. 어쩌다가 이제 이 엑셀로 된 자료가 오면 엑셀로 된 자료조차도 입력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엑셀로 된 것만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바로 차후에 개발된 게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엑셀 기반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우리는 엑셀 자료는 업로드 시킬 수 있게 해줄게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다른 회사에 통합됐지만 그래서 엑셀로 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것만 해도 와 엑셀 잘 쓰는 젊은 친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획기적이고 좋다라고 했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엑셀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아. 그렇게 시간 단축됐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스크래핑 기술을 차용해 온 거예요. 이 구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왜 굳이 뭐 손으로 입력하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해.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우리 세무사랑이 최초로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시켜서 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시절과 지금을 따지면은 완전히 예전에 그때가 원시 시대라면 지금은 현대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닌다면 예전에는 하늘로는 못 가고 걸어서 서울 갔다면 지금 비행기 타고 서울 가는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래핑을 회계 프로그램에 접목시켰다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지금은 세무사무실에 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오드 치는 소리도 안 나고 모든 게 다 이 스크래핑 기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직접 파트 2에서
저희가 시연을 해 보일게요. 스크래핑을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걸 하겠지만 이제 앞에 파트 1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파트 2에 가서 실질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래핑하는 게 개인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면 쉬운데 이 공공연하게 제가 시연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려야 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파트 1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파트 2에 시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연동 이 회계 관리 중에 뭐 위에 탭이 여러 개 있죠. 회계 관리, 부가 시스템 있지만 이 탭 중에서 회계 관리 탭 중에 네 번째 재무회계, 뭐 자금예산, 뭐 데이터 분석, 기타 연동, 데이터 연동 기타 있으면 이 네 번째 탭인 기타 연동 탭을 탭하신 다음에 물론 이 스크롤 바로 돌리면 이게 따다닥 움직여요. 움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OCT 데이터 연동 기타 중에 원클릭 텍스 약자죠. 원클릭 텍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스크래핑 회사에 대한 몇 가지 설정을 해두셔야지 자료를 스크래핑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지 가져오는 거지 무조건 가져와 이렇게 한다고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몇 가지 세팅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스크래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보시면 첫 번째로 스크래핑 가능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물론 홈택스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여야 돼요.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스크래핑해 오기는 물론 아래에서 보시면은 홈택스를 통하지 않고도 스크래핑해 올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어떻게 카드사에 직접 가서 한다든지 카드사 아이디 패스워드 카드 번호 하면 카드사에 직접 가서 카드사의 거를 스크래핑해 올 수 있어요. 은행 통장 내역이다라고 한다면 은행 아이디 패스워드랑 통장 번호랑 해서 해놓으면은 통장 번호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한꺼번에 한 군데서 조회하는 게 아니라 따로 가서 할 수 있게. 여신금융협회에 간다 그러면 여신금융협회에다가 등록해놓으면 할 수 있게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지만 그것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어디다? 홈택스다. 뭐 다른 뭐 여신금융협회나 뭐 카드사나 이런 데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까지 조회하려면은 홈택스가 조회하는 게 제일 빠른 수단이다라고 알아두시고 여기 내용 써놓은 것은 말하자면 10일까지는 다 이달 것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늦어도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11일까지 전송하는 거니까 12일 이후부터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보신 것 같이 스크래핑 이후에 지연 발행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지연 발행 건들은 스크래핑한 이후 것들은 조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스크래핑 해봐라. 그러면 중복된 것은 체크가 돼요. 내가 이번에 스크래핑 했는데 다음에 또 하고 또 다시 한번 스크래핑 하면은 중복으로 입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스크래핑해서 입력되어 있는 내역이 있으면 다음번에 스크래핑 할 때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얘는 빼고 한다라고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뒤에 발행한 게 있을지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 후에 날짜 스크래핑 하면은 중복되는 것을 중복되는 건 이미 입력된 건 빼지고 추가된 것만 스크래핑 해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이 발효 제공해주지 않고 다음 달 15일경에 물론 빠른 경우에는 14일의 경우에 스크래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가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려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공제냐 불공제냐를 먼저 바꿔주고 그 회사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서 공제 비공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불러들어서 분계 처리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조회하는 것 자체가 10개씩 조회해서 바꾸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제 불공제랑 이거 바꿔주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공제 금액이 공제 불공제 내역하고 차이가 발생해요. 홈택스에 있는 내역은 공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서 공제 불공제를 바꾸다 보니까 100만 원 매입세 공제 금액이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금액이 1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면
신고가 안 되는 오류 내역이 아니라 경고가 뜨는 거예요. 여기 홈택스에는 매입 가능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50만 원인데 여기 신청서에는 공제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라고 확인하세요라고 문구가 떠요. 그런 경우에 내가 해놓은 게 공제하는 게 맞다면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시고 나중에 금액이 아주 커가지고 소명하라 그러면 그때가 소명하면 되는 거니까. 신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단축하라. 왜? 15일부터 25일까지 당장 신고해야 되는데 납부세액 많은 데는 중간에 일요일 끼고 이러면 빨리는 20일경에도 납부세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업체가 하나만 있어도 힘들 판에 여러 가지 업체를 하는데 15일부터 15, 16, 17 하고 뭐 작성해서 20일까지 납부서 준다?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먼저 일을 선처리하고 나중에 후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한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바로바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은 바로바로 업로드 돼요. 여기 신용카드만 해도 신용카드사가 물론 자료를 데이터는 그때그때 보내지만 이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일, 4일 정도씩 보내지만 구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시간이 예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제공해줬어요. 처음에는 반기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부가 신고하는 분기였다가 요즘은 그래도 한 달 단위로 매월 제공해주긴 해요. 그래서 매월 다음 달 15일 이후에 전달 거 조회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으로 스크래핑 나중에 뒤에 보시면 자동으로 스크래핑 해오는 거 할 때 스케줄 설정할 때 뭐 15일 이후에 설정해두면은 전달 거 한 달마다 한 번씩 업로드 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컴택스 외의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매입.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서 홈택스에 등록을 미처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느냐? 다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로부터 카드 매입커를 등록하면 돼요.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해서 카드사에 카드를 등록하고 카드사 아이디, 패스워드, 카드번호 입력하면은 불러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카드 배출 거래, 우리 매일매일 매출한 내역들 이런 것들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크래핑 절차는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설정해서 설정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설정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래핑 회사에서 설정된 것에 따라서 내용을 불러오면은 불러온 내역을 분개를 해서 근데 분개할 때 이게 스크래핑 해서 올 때 나중에 이제 파트 2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분개한 내역이 있으면 같은 동일한 회사부터 품목이 동일한 게 있으면은 분개가 미리 돼 있어요. 하지만 1년 이내의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처음으로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처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줘야 돼서 처음으로 불러오는 거래처는 기본 세팅으로 돼 있는 상품으로 기본 세팅이 됐다면 상품으로 다 불러와줘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공제가 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 바꿔주면서 계정 분개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여기 상품으로 먼저 스크래핑 해놓고 나중에 뭐 수정을 하고 돼 있지만 그건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시간 없는 게 이렇게 해놓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 분개를 해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분개를 나중에라도 실수로 뭐가 있냐면 내가 같은 뭐 밥집 같은데 그냥 안 바꾸고 불공제를 안 바꾸고 난다 해서 공제를 해놓고 상품을 해놓고 이제 매입세 공제를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분개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주접인 거예요.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나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렸는데 사실 접대비 관련 매입세는 매입세 불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서 그때 업로드할 때 학습되어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분개가 돼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3분의 2 정도는 분개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분개를 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할 때 거래처별로 소팅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낫다. 제가 나중에 할 때 파트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스케줄 등록을 하려면은 먼저 등록해서 인증서 등록으로 들어가서 먼저 인증서를 등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증서를 우리 세무 대리인의 인증서를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야지 전자생계연서나
세금관 전자계산서용으로 해서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을 스크래핑 해오기 위해서는 우리 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니라 우리 거래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줘야 돼요. 거래처마다 다르겠죠. 이게 여기 있는 하나하나 거래처마다 여기 있는 공인인증서의 내용이 같을지 몰라도 거래처 하나하나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는 다 다를 거예요. 내역을 그때그때 회사마다 선택해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스크래핑 스케줄 설정인데 스크래핑을 그때그때 내가 뭐 그때그때 그냥 내가 출근해가지고 뭐 출근해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스크래핑 해야지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업무가 그 하는 동안에 딜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스크래핑 스케줄을 설정해 놓으면 이 스크래핑 설정에 따라서 내가 퇴근하고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만 꺼놓지 않고 켜놓고 스케줄 설정을 해놓는다면 밤 사이에 내가 퇴근하고 컴퓨터 켜놓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면 얘가 스크래핑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스크래핑을 이렇게 했는데 분계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업체가 뭐 신용카드나 세금관서의 업무량이 많다면 이렇게 해두신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데는 정말 많은 데 있어요. 뭐 얼마나 많겠냐라고 하지만 스크래핑 해오는 데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들 하려면은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퇴근할 때 컴퓨터 켜놓고 하면은 해놓고 오면은 더 일이 편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역은 읽어보시고 자, 스크래핑 회사를 설정하려면 스케줄을 여기 파트 화면이 아까 인증서 등록했던 같은 화면에서 스케줄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스케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매일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고 매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해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사라면 매월 다음 달 뭐 12일 이후에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사나 계산사라고 한다면 매월 아니면 요일별로 난 금요일날 하고 싶어 난 금요일 퇴근할 때 하고 싶어라 할지 뭐 아니면 일요일날 켜놓고 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매주라고 하면 요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매월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해서 매월 중에 며칠날 할래? 12일날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뭐 6시부터 선택할 거예요. 물론 6시부터는 끄라고 해도 6시부터 뭐 중간에 업무 시간인 오후 6시 30분까지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아요. 종료를 스크래핑 작업 후 시스템 종료라고 해놔도 왜? 그때는 업무 시간이니까. 하지만 안전하게 6시로 해놓은 이유는 가끔은 이 홈택스에서 그 중간에 물론 이 12시에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도 스크래핑은 가능해요. 하지만 가끔 이제 시스템 점검해 가지고 이런 스크래핑이 자료 조회가 안 되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 그날이 겹쳤다. 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스케줄을 설정해 놨는데 한 달에 한 번. 근데 딱 그날이 마침 홈택스 시스템 점검이랑 겹쳐버리면 스크래핑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그냥 6시로 해둔다면 보통 시스템 점검을 뭐 새벽 12시부터 밤 12시부터 뭐 5시, 6시 사이에 하니까 그 이후로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시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시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료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6시부터 밤 여기 6시 반 이후 그다음에 아침 6시 전까지 하면은 스크래핑 작업 후 시스템 종료해 놓으면 시스템이 꺼져요. 마치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바이러스 검사 시켜놓고 바이러스 검사 후 치료 후 종료 뭐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눌러놓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정해 두시면 보다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스크래핑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스크래핑 하는데 이렇게 예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실시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왜 내가 스크래핑 하는 양이 많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뭐 그까지 시간 뭐 한 1분 이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하셔도 돼요. 실시간으로 해서 이건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이건 한꺼번에 불러오기예요.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매입 전체
뭐 전자세계에서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 뭐 이런 것 내역을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불러오게 하려면은 이 화면에서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설정을 해서 했더니 여기 바로 실시간 스크래핑 하게 했더니 전자세금연서 48건, 전자계산서 5건, 현금 영수증 12건, 사업용 신용카드 725건이 뭐 불러왔습니다. 뭐 성공했으면 성공이고 실패했으면 실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갑자기 불러오기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 이제 복지 카드는 이 사이에 내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가 뜬 거고 있으면은 성공의 개수가 뜬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스크래핑 할 때도 방금 전에 그렇게 조회하지만 스크래핑을 누르면은 언제 기간을 할지 기간 설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일기 아래에 있는 누르면은 일기 예정은 1월부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기 확정. 그러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고 6월 30일까지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개인 사업자다. 그럼 개인 사업자는 4월이 아니라 1월 부터 조회가 돼요. 이거 똑같이 여기하고 똑같이. 근데 이게 조회한 날짜가 지금 6월 2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조회가 돼요. 아니, 일부러 날짜를 30일까지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일기 예정 이걸 눌러주시면 일기 예정 눌러주시면 그 날짜까지를 해서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할 것은 어떤 걸 조회할 거냐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전체 국세청 세금연서를 전체 체크하면은 전체 체크되는 거고 국세청 현금 영수증을 체크하면은 매출과 매입이 전부 체크되는 거고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매출에 대해서 기간 매입이나 실적 조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타는 통장거래 매입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도 기타도 등록해 두시면 등록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통장거래를 직접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매입 신용카드 등록되지 않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예요. 여기에 국세청 신용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내역을 매입 신용카드로 별도로 불러오는 거니까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자료들은 스크래핑 이력 결과를 아까 조회했던 거 내역을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나 매입세 공개 가능한 것들은 부가세와 관계된 것들은 매입 전표로 그 외의 것들은 부가 신고가 관련 없는 것들은 일반 전표로 전송이 됩니다. 구분돼서 스크래핑을 해오지만 뭐 신고해야 한다고 매입 전표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공개되는 것은 신고가 돼야 되니까 매입 전표로 보내지는 거고 공개되지 않는 불공개되는 것들은 일반 전표로 보내져서 분기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만 정리해서 해놓으면은 거의 그러니까 개인 결산이나 법인 결산을 그때그때 하는 결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월 기장 이런 게 옛날처럼 막 힘든 게 아니라 세팅만 잘해놓고 이게 부지런만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월기장에서 뭐 기장료를 뭐 높이자라고 한다면 세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도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그 스크래핑하는 세금계산서 스크래핑을 위해서 제가 화면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영상 강의 촬영용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제 컴퓨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직접 스크래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 촬영용에는 여러 가지 게 뭐 그 안 돼 있어서 바로 스크래핑할 수가 없어서 제 컴퓨터에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해서 밖에 나갔을 때 원격으로 해서 직접 실행을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려고 스크래핑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상호랄지 뭐 거기에 있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랄지 이런 것들은 이 음영 처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인적인 저희 회사 거래처 회사에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음영 처리를 할 거고 하는 과정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래핑은 여기 보시면 기타 전표 입력에서 아까 봤듯이 국세청 전자세금연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좀 여기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여기
뒤에 데이터 연동에 있는 원클릭 텍스트에 있는 구속청 전자 생성기관서에서 불러오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 불러올 때 매출 하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매출, 매입기 네 개가 다 체크도 되잖아요. 근데 방금 본 여기 이 기타 전표, 메일 기타 전표에 있는 것들은 다 불러지지 저기 안 꺼져서 그런데 꺼져 있다면 꺼져서 다시 불러오면은 구획천 전자 세균기관서의 내역은 한 개씩밖에 안 불러와져요. 그래서 뭐 내역을 한 개씩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이 두 개가 안 되고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을 하거나 매입 계산서라고 이렇게 한 개씩밖에 안 불러와져서 제가 일부러 지금 원클릭 텍스트에 있는 내역으로 해서 대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획청 전자 세균기관서 내역으로 하면은 그럴 때 실제로 저희 거래처예요. 거래처인데 외출 세균기관서를 좀 일기 예정을 신고했으니까 일기 확정거에서 이 4월 1일부터 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현재까지 날짜로 선택이 되어져요. 그래서 불러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게 지금 뭐 수임업체랄지 뭐 관리번호랄지 이런 게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 음영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일 텐데 여기서 확인해서 불러오면은 조회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네 하면은 내역을 이제 불러오기 시작해요. 프로그램이 가서 홈택스 격속에서 금방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지금 제가 말 몇 마디 하는 사이에 매출 내역이 4월부터 6월 초까지 내역이 쭉 불러와졌어요. 보면은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보니까 어떤 것은 노란색이고 어떤 것은 흰색이고 어떤 것은 뭐 초록색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우측 하단 쪽에 중간쯤 보시면 팁 해가지고 자동 분기가 있는데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것들,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목이에요. 품목으로 해서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임대료 매출은 그래서 임대료 품목을 보고 얘가 임대료 수입으로 잡아놨죠. 실제로. 그 다음에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래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회사에다 공급처가 이러이러한 회사에다는 이런 그 임대료 수입이라고 잡아놨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 회사는 이 공급처에 있는 회사는 이 환자 유치 수수료로 잡아놨구나.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스크래핑만 해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누적되어 있던 것을 자기가 누적된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개까지 해놓는 거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환경 등록이 되어 있는 이 기본 매출로 불러온 거죠. 보니까 이 서비스 매출이 불러왔잖아요. 흰색 부분은 품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서비스 매출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으면 지금 보면은 4월부터 6월까지 몇 개만 있어요. 흰색 부분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분개해주면은 전송하면 돼요. 자, 전송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임대 매출로 하고 임대료 수입, 여기는 뭐 서비스 매출, 서비스 매출 외에 여기 421번이 있어요. 421번 올바른 분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하셔가지고 전표 처리 눌러주시면 전표 처리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전표 처리가 돼요. 근데 이미 매입의 전표에 있다고 한다면 같다는 표시가 있어서 안 되지만 해서 한번 해봅시다. 확인 누르면은 자 매입 전표에 전송이 됐대요. 전송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처리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 내역을 똑같이 우리가 내역을 받아가지고 매입 전표 부가세에서 세금계산 합계표에 불러와졌는지 볼까요? 봐서 자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게 어떻게 전자분이 다 불러와져 있죠. 여기서 전자예분 말고 전자예분이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분기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내역이 상단에 내역이 돼 있다는 거죠. 해서 뭐 매입까지 불러면 이제 매입으로 또 불러면 매입으로 해가지고 마감시키면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몇 번 클릭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있던 것들 입력하려면 지금 몇 장이에요? 입력이 16장 입력하려면 그래도 한참 걸렸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장당 뭐 30초, 20초 걸린다고 해도 뭐 몇 분은 했을 텐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불러오기 해서 분개도 지금 안 된 거 흰색 부분만 분개하고 전송하게 하면 쉽게 일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크래핑이 강력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매입해서
불러오면 돼요. 이렇게 불러오기 해서 금방 불러와요. 금방 불러와서 분계도 이미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입은 그냥 외출은 그냥 루틴한데 매입도 한번 봐보세요. 매입도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기준, 초록색은 공급처 기준, 매입은 이 품목 기준 해가지고 돼 있고 여기 흰색 되어 있는 거 몇 개 하나, 둘 몇 개만 이렇게 흰색 되어 있는 거 몇 개만 입력해주면은 분계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장이에요? 103건인데 103건을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입력하려면 시간 한참 걸릴 거예요. 하지만 몇 분만 딸깍딸깍하고 이 분계만 몇 개 해주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세경연서를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여기다가 스크래핑 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운영하시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신고하시는데 훨씬 더 간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입력할 때는 이 회사가 뭘 사왔고 뭘 팔았고 이런 것을 하나씩 알 수 있지만 항목별로 알 수 있지만 한 번에 불러오면은 회사가 뭘 사오고 뭘 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고가 바쁠 때는 신고하지만 이 찬찬히 한 번씩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혹시 초록색이나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혹시 맞지 않는 게 뭐가 있나 해서 확인하셔가지고 품목이 아니라 연두색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회사에서 매입한 거라도 어떤 것은 소모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소모품이 아니라 뭐 서비스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구분하셔가지고 내역을 좀 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은 내역을 몰라요. 회사에서 파악할 수가 없고 내가 이 회사를 몇 년 동안 담당했는데 회사가 뭘 사고 파는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 일은 편할지 몰라도 회사를 파악 못할 수 있으니까 내역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전송하셔서 합격표까지 마감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내역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 화면이 아니라 우리 회사로 넘어와서 우리 프로그램 넘어와가지고 이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보시면 신고서에 이렇게 날짜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방금 전에 뭐 아니요 하면은 방금 전에 입력했던 내역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합계표에 반영돼 가지고 방금 전에 세경연 합계표에서 여기 보시면 매입은 총 매입 금액이 뭐 1,117만 원 돼 있다면 보시면 여기서 매입 일반 매입 1,117만 원 돼 있잖아요. 금액이 맞게 되죠. 그다음에 매출도 보니까 매출도 총 합계가 3억 9,818만 원 있으면 얘도 여기 지금 세경연서 발행한 내역만 하면 세경연 발행 내역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계가 되겠죠. 이거 두 개의 합계 금액 그래서 세경연서 발행한 내역에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맞는지 3억 9,800이니까 여기 3억 5,973만 원하고 3,845원 합계하면은 이게 3억 9천 뭐 얼마였죠? 3억 800? 3억 9,818만 원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역이 확인되어지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경연서 합계표를 받고 뒤에 바로 또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계산서 합계표는 세경연서 합계표가 똑같아요. 그냥 계산서냐 세경연서만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제가 뒤에 잠깐 넘겨보면은 이게 스크래핑 이제 설정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 앞에 설정 부분을 스케줄 관리로 했을 때 하는 거고 건별로 했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걸 건별로 하는 거고 이 스크래핑에서 하려면은 회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량이 많은 데는 스케줄을 설정해서 하는 거고 용량이 방금 전에 했던 저희가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몇 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건 이내인 데는 그때그때 불러와서 하는 게 더 편하고 하니까 회사의 특성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서는 여기 양식만 잠깐 볼게요. 계산서 양식 보시면 계산서 내용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양식이 여기는 세금 안 묻고 계산서여서 여기에 공과액만 있지 세액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똑같아요. 뭐 12일까지 전송된 거 그 외 거 똑같고 다만 이제 부가시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공과액만 있고 왜? 계산서는 세금 부가세가 붙지 않고 공과액만 있는 거니까 그것만 차이 있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스크래핑까지도 똑같은 부분이니까 교재 보시고 계산서 합계표까지 마감하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 연표 등 수령 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계산서 합계표 있는 내용 있잖아요. 계산서 합계표 있는 내역은 부가세 신고상에 여기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표 명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고서상에서 과표 명세를 누르면 하단부에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서 계산서 발급 금액과 계산서 수취 금액이 여기에 표시돼요. 합계 금액이. 그러니까 이 신고상에는 과세되는 내용만 표시되고 뒤에 이제 과표 명세에 표시되니까 발급 내역과 수취 내역 여기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설명을 다른 점인데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잠깐 설명이 늦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아래에 있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설명해 드리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저희가 이제 매입을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에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한 건 지금 사업용 데이터를 한 건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교재에는 교재 말고 이제 스크래핑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재에 이제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대해서 쭉 설명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 같아서 적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어떤 게 있는지 해서 여기 나온 뭐 소매별할지 음식점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뭐 금융 등록기 계산서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으니까 이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분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금융등록기 계산서나 이것은 금융등록기 계산서에 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물론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세 공제가 있는데 공제 금액이 원래 1%, 2%인데 이게 이제 그 올해 말까지는 1.3%, 2.6% 했으니까 연간 한도는 그리고 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올해 말까지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이 내년 지나면 이제 이것도 이제 다 1%로 바뀌고 1.3%가 아니라 1% 바뀌고 여기 한도도 줄어드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는 주의하셔야 할 게 위에 상단에 나와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신용카드를 발행했지만 이게 이 소매 업종에 해당돼야지 소매업에 해당돼야 되는 거지 도매업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신용카드를 발행한 금액은 도매업은 차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한테 공급한 경우를 차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역시 제외되게 돼 있으니까 이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 양식은 방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있는 그 회사 내용만 잘라버리고 그다음 디테일 부분에 붙여놓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회사 인적사항만 있고 나머지 부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현금 영수증이랄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랄지 뭐 사업용 신용카드는 여기 내역이 없는데 이제 아래 그 밖의 신용카드 내역은 아래에 일련 번호로 해서 카드 번호, 공급자 번호, 거래 건수, 공가액 세액 이게 표시되게 돼 있으니까 이 양식에서 구분되어져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불러와서 여기 신용카드 외점표 등 수령명세는 불러와서 마감하는 형식이고 이 내역을 불러오려면은 제가 아까 봤던 그 원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가시면 어떤 식으로 불러와지냐면
이 국세청에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이 불러오는 과정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뭐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교재는 뭐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교재에다가는 직접 하는 내역을 그 뭐 이 동영상 강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역이랑 설명을 해놨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역 가지고 연습이랑 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 직접 불러와서 처리하는 과정을 이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사업용 신용카드 아까 국세청 전자세금기관에서 불러듯이 여기도 바로 온클릭텍스에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으로 가셔서 창을 띄운 다음에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불러오기 하면은 월수를 늘리면은 이제 처리할 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냥 한 달만 합시다. 보통은 이제 신고하는 단위 석 달별로 하는데 한 달 단위로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뭐 아이디나 이런 것은 개인 회사 정보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러오기에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해서 하면은 내역을 이제 옵니다. 그래서 한 달치 내역 보니까 하나치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37건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처 기반으로 된 것은 연두색으로 해서 저는 지난번에 여기 있는 회사에 대한 것은 이 접대비로 처리했었구나 이렇게 돼 있죠. 접대비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기본 개념 과목인 상품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환경 설정해 놓은 거. 그다음에 전에 했던 것이 또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을 해서 했던 것은 소모품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계 처리할 때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별로 할 때 뭐 신용카드에서 계속 맨날 정해진 데서 가서 사지 않고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법인카드 주면은 법인카드 자기 직원들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업무 장소를 바꿔가면서 일하면서 매입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내역이 기존에 이제 스크래핑 하면서 전표 처리되어 있던 AI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처리하려면 일일이 하나씩 보고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하면서 하는 팁인데 이 처리할 때 거래처별로 이렇게 거래처 이름별로 해가지고 처리하면은 좀 편해요. 그래서 거래처 이름별로 해서 가면 똑같은 데는 아무래도 똑같은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음정업이다 그러면 음정업 같은 경우에 여기 계정 과목을 거기 복리후생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넓혀가지고 보면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반 자체를 어떻게 이게 거래처 명으로 소팅해서 하면은 똑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름대로 해서 같이 하면은 같은 계정 과목을 쭉 해서 하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전에 했던 것은 지금 초록색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처 이름으로 소팅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거래처를 누르기만 하면 소팅이 돼요. 이렇게 거래처 이름으로 소팅이 돼요. 아니면 계정 과목별로 했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업태 종목별로 한다 그러고 업태 종목별로 해서 금융업인지 뭐 서비스업인지 도세목인지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이제 본인이 하기 편한 걸로 거래처명으로 소팅하면서 업태명으로 소팅하든지 해서 양쪽에 편한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업로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공제 수정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공제 수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도록이면 교재에 나온 것처럼 회사에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용 신용카드 들어가서 어디에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제 규모가 아주 영세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규모가 좀 있는 법인회사나 이런 데는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회사에서 물론 잘 돼 있는 데는 그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다 정리해서 줘요. 근데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일하기 편하려면은 여기에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에다 회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매입세 공제 여기는 공제되는 내용 우리가 불공제되는 것은 알려줘야겠죠. 뭐 텍스트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제라고 돼 있지만 공제하시면 안 돼요. 뭐 그다음 가이드를 우리가 저희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유료대가 여기 뭐 업무용 소형 승용차인 것은 불공제되고 업무용 소형차가 아닌 뭐
회사 뭐 단체 차량이랄지 혹은 뭐 그 경찰할지 이런 것들은 매수 공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되는 공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세 공제 불공제 확인 변경을 회사에서 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가 스크래핑 해오면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면 공제 수정을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제 수정을 해야겠지만 법인 정도 되고 뭐 직원이 몇 명 있고 하는 회사 같으면 이걸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좀 더 능력 있는 여러 개 있는 회사들은 이걸 전부 다 바꿔가지고 업로드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지금 우리 예를 들고 있는 이 회사는 사실은 제가 그냥 이걸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렇지 이 회사는 자체 기장에서 가져와요. 자체 기장에서 데이터 파일로 보내줘요. 그럼 제가 데이터 파일로 보내주는 것을 내역이 맞는지 확인만 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내역을 불러와서 이제 상호 대사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거니까 제가 이 회사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업무하기 편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하려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역을 회사에 대한 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일로 뭐 이렇게 공제 불공제 바꾸는데 시간이 들어가면은 다른데 회사에서 뭘 매입하고 뭘 사고 이번에 특이사항이 뭐가 있고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요령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책에다 적기에는 좀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보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를 그냥 전표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 거기 상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그냥 전표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전표 처리 4월달 한 달만 해봅시다. 어차피 다시 삭제시키면 되니까. 네, 해서 전표 처리를 하면은 지금 일반 전표랑 뭐 매입 매출 전표에 전송이 됐죠. 그러면 전송된 내역을 가서 확인하면은 부가시세 가서 부가시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서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지금 4월달 거 불러왔으니까 4월달 거 보면 4월로 가서 4월부터 6월까지 합시다 그냥. 그래서 어차피 마감을 한번 시계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명 신용카드에 여기 쭉 아래 이렇게 4월달 한 달 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건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내역이 이건 지금 뭐예요?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건수가 되게 137건이었는데 왜 여기는 조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다? 매입 매출 전표로 간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만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로 갔어요? 나머지는 일반 전표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이것도 한번 일반 전표로 가서 보시면 일반 전표에 4월달 것만 보시면 4월달 거 한 달만 봐보시면 보다시피 이렇게 여기 영신용돼 있죠. 신용카드를 분기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 내역 돼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온 것은 뭐 접대비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전표로 간 거예요. 오직 뭐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여기 학계표에서 볼 수 있는 건 학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로 간 것만 볼 수 있다 하고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제 저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시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부가 신고서에서 불러올 때 저장된 내역이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역은 다시 우리로 들어오면 이 부가 신고서상에서 이 내역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어디에 표시되냐면 여기에 그렇죠. 신용카드 등 수령 내역에 그 밖에 공제 세액에 봐보냐 여기서는 신용카드 내역이 500만 원 있잖아요. 이 500만 원 내역이 정확하게 부가 신고서상에 오른편에 그 밖에 공제 금액에 일반 매입 500만 원에서 불러와지는 거고 이게 연결돼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500만 원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금액이 부가신고상의 뒷면에 있는 그 밖 공제세액에 모아지는 거고 그 내역이 합쳐져서 앞면에 그 밖 공제세액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나 현금영수로 매입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가세 신고서 반영된 내역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및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시장 명세서 내역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서 영세율 명세서 1번에 수출 시장 명세서가 세 번째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이 수출 실적 명세서가 이 불과 얼마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스크래핑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존에는 매일매일 전표에다가 수출 내역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표를 불러와서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세무서에서 제공해주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세무서 제공해주는 수출시장 명세를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여기 지금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만 불러올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이라고 한다면 불러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거꾸로가 됐어요. 예전에는 전표를 매일매일 전표에 입력해놓고 그걸 다시 여기다가 전표 불러오기로 해서 입력했다면 반대로 수출시장명세를 불러와서 여기를 수출시장명세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표 처리하는 걸로 역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예전하고 뭐 주격이 전된 거죠. 그러니까 처리 업무 속도 자체도 이 전표에다 입력하려다 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 받아야 되지, 그다음에 송장 받아야 되지, 그다음 중간 중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와 송장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링크에 관세청이 있어요.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관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일일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이 명세서 수출 시고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수출 이행내역이 나와요. 나오면 어느 회사 거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신고 번호 몇 번이 송장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매치시켜가지고 한이라고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렸는데 이 업무를 수출적 명세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선적 일자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선적 일자를 확인해가지고 여기 있는 환율이 정확하게 있는지만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간편해졌습니다. 실제로 그 스크래핑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컴퓨터를 아까 했듯이 제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블로그 하면은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홈택스 아이디, 세무관리인 번호, 뭐 인증서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제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저희 거래처인데 뭐 거래처명이랑 다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에 실질 실적이 있던 내역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뭐 올해 중에 뭐 1월, 2월 달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2월 달을 해가지고 보시면 해서 1월, 2월 수출 실적 명세서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불러오기 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은 여기 내역이 이제 여기 뭐 아이디 내역들 이런 거 뭐 다 등록해야겠죠. 그래서 등록하기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내역을 불러와요. 내역을 쭉쭉쭉 불러와서 시간이 뭐 바로 불러와지 않게 실적 내역에서 홈택스 실적문서 데이터 해가지고 불러와서 신고 번호 있고 그 다음에 외화 금액 있고 해서 되는데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된 내역을 이제 거래처 코드만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가 어느 회사인지 왜냐하면 전표 처리를 위해서 거래처 명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전표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선적일자에 맞는 여기 환율이 정확한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회사가 돈을 외화를 받아서 선적일 이전에 환전했다면 환율을 그전 환율을 실제 환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 환율의 기준 환율 이 링크에 있는 여기 이 환율 조회 서비스 서울 외환 중개 사이트에 있는 금액 환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이미 조회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환율을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 회사를 그러니까 회사에 직접 받아서 이 선적일 이전에 환전한 내역을 받아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코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 코드가 있습니다만 이게 F2 누르면은 거래처 회사가 나오는데 이 회사가 아무튼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실제로 해놓은 걸 보면은 잠깐만 해놓은 걸 다시 봅시다. 해서 3월 달까지 지난 1분기 신고한 내역이 있으니까 예, 거래처명까지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전표 처리까지 했는데 전표 처리 한 내역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월 16일이니까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 1월 16일자 보시면
보시다시피 수출해서 보시다시피 1월 16일 수출을 뭐 해가지고 이 여기 환율 나와 있는 환율 금액 얼마였어요? 1월 17일 7,184만 9,590원. 금액이 실제로 전표 처리를 거쳐서 전표 처리했더니 역으로 전표 처리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공급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영세율 구분 명에서는 직접 수출해서 수출 영세율 어떤 이유로 영세율 되는지도 다 입력을 해야겠죠. 해서 입력한 다음에 뭐 직접 수출이니까 1번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출 신고 번호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됐다? 역순으로 해서 여기서 수출 시작 명세서에서 수출 시작 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수출 시작 명세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작성한 수출 시작 명세서 보시면 이 상단에 합계 금액이 두 건에서 수출 제화에서 외화 금액 그래서 원화 금액이 표시가 되잖아요. 두 개 합계 금액이 원화 금액 9,064만 6천원 6,490원이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출 시작 명세서 합계 금액은 여기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보니까 아래에 기타 영세율 적용이 있어요. 기타 영세율 적용은 직수출이 아니고 수출하는 수출 신고 번호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영세율 적용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외교관에 대한 국내 거래인데 외교관에 대한 영세율 적용되는 매출이랄지 이런 것들은 여기 건수 적어주고 외화 금액 얼마고 원화 금액 얼마에서 여기다 한 줄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출 내역에서 수출 제화 외에 기타 영세율 적용되는 게 뭐가 있었는지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적어주셔서 주시면 그 내역이 나중에 여기 영세율 매출 명세서 다섯 번째에 있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그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보시면은 직접 수출한 내역 방금 전에 그 내역이 이게 들어와지는 거고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한번 좀 마감이 돼 있지만 여기 아래다가 써봅시다. 우리 거에다가 이제 저희 거 제 거 스크래핑하는 과정 봤으니까 우리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화면에서 수출 시장 명세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건수를 뭐 이 기타 영세 매출을 뭐 1번 한 건 해가지고 원화 금액이 외화 금액이 뭐 1,000달러고 원화 금액은 뭐 이 12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해 놓으면은 이 입력해 놓은 내역이 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이 내역 근데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여기다 이제 그 매출 매입 전표 입력이 돼 있어야겠죠. 해서 뭐 그냥 3월 달에 만들어 놓는다면 3월 31일자로 해서 만든다면은 31일자로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수출 16번에 수출로 해 가지고 품목은 외교관 면세 외교관 공급해서 공급한 경우에 해놓고 금액 공가의 금액은 수출이니까 뭐 120만 원에서 해주면은 여기 거래처 뭐 외교관 해놓고 영세율 구분해서 여기서 예, 여기 있죠.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요역 15번에 해주신다면 이거 역시 분기에 뭐 외상해서 해주신다면 이 내역을 이 내역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수출 시작 명세상에 금액 뭐 120만 원 있고 한 내역을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해보시면 예, 내국 시행자의 매출이 있었지만 여기 아래 보시면 외교관 등에 공급한 재화용에서 여기에 하단부에 보시면 120만 원이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영세율 세금에서 발행한 내역이고 여기는 외교관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 내용이고 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걸 매매천표에 입력하시면 내역이 불러와지니까 수출 신청 명세서 상단 하단에다가 기입하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불러와지게 직접 수출은 출장 명세서에 수출 신고번호에 입력된 내역이 불러와지는 거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재에 이제 쭉 여기 나와 있는데 예제 문제가 있어요. 예제 문제는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라 사례 문제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그 수출 신고 필증도 받고 했던 내역이니까 참고해서 이게
불러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불러오고 나서 보니까 내역을 모르는 거예요. 불러왔어? 해도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뭘 수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수출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수출이 했어요. 얼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뭘로 항공편으로 했어? 배로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실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편으로 했는지 배로 뭐 수출했는지 알 길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 수출 신고 필증이나 그다음에 산하증권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는 게 좋아요. 받아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작성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핑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빨라지고 업무 처리가 빨라지긴 했지만 회사에 대해서 더 모르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일일이 손을 입력하면서 했지만 시간은 좀 비록 걸렸지만 내역은 정확하게 알았었는데 스크래핑으로 그냥 쭉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뭐죠? 산하증권 같이 이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했는지. 그래서 내역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언제 입력해 온보드 데이터는 언제고 언제 이 선적이 됐으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직접 받아보시고 여기는 지금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뒤에 내역에서 실습해가지고 입력 한번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려운 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겁나는 게 뭐냐면 이게 프로그램에서 그냥 쓱쓱 이 출처 명세에서 쓱쓱 수출 명세 불러오기 통해서 그냥 불러오고 하다 보면은 내역을 너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환율은 어디 환율을 적용하는지도 모르고 환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게 갖춰지지 않을까 봐 걱정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온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환율은 어디 환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율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회사한테 선적일 전에 환전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